간호 연구 방법론 파트 1 과학적 연구에 의해 챕터 1 과학과 연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호학과 간호연구. 연구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정의는 답을 찾아 탐구해 가는 과정, 체계적인 접근 과정, 발견 조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학문에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지식을 발전시키고 이론을 개발하며 구체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상식이나 직감 등과는 구별이 되죠. 즉, 연구란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과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 또는 측정하여 현상에 대한 특성이나 그 특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때 연구가 포함하는 속성은 전문성, 정확성, 사회와의 관련성으로 연구는 현상이나 사실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하고 측정하여 보편적인 사실을 도출하는 과정이죠. 또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으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타당성 높은 해답을 얻으려고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탐구하는 과정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즉, 과학적 방법이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 접근을 통하여 이론을 검토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증 단계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유도하는 과정으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타당성 높은 해답을 얻으려고 탐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연구의 가치는 그 절차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가 실증성입니다. 이 실증성은 실제 현상에 의거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엠피리칼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은 로지칼, 논리성, 전개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 없어야 하고, 객관성, 주관적인 판단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나타난 증거에 입증해야 합니다. 간주관성이라고 해서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연구 진행 과정과 결과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재현 가능성, 관찰된 결과나 실험 결과가 재현될 수 있어야 하고, 체계성, 내용의 전개 과정이나 조사 과정이 일정한 틀이나 순서,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제성, 연구 문제 해결과 관련 없는 변수들의 영향은 제거되어야 되죠. 그렇다면 연구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사회와 자연에 존재하는 사실과 현상을 고도의 압축된 이론으로 설명, 묘사,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을 descriptiveness, 묘사라 하고,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나 이유를 밝히는 것을 explanation, 설명이라고 하며, 특정한 관계에 있는 영향 요인 등을 이용하여 앞으로 나타날 현상 등을 미리 추적하는 것을 prediction, 예측이라고 합니다.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좋은 연구라 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과 연관되어야 하고요. 원리와 이론의 정립으로 현상과 사실을 예측해야 합니다. 실증적인 증거에 기초해야 하고 정확한 관찰력과 서술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면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해야 하죠. 객관성이나 논리성을 유지해야 하며
문제지향적이어야 하고 지속적이면서 연구 결과가 왜곡되지 않고 정직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연구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좋은 연구는 좋은 주제에서 나옵니다. 연구 주제는 크게 경험에서 나오거나 문헌 고찰을 통해서 검토될 수가 있죠.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연구 주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행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좀 더 좋은 접근 방법은 없을까? 만약 이런 것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장 이익이 될까 등의 의문은 연구 주제를 발견하는 데 좋은 질문이 됩니다. 문헌 고찰은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는 통로이고 연구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죠. 각종 저널이나 논문을 읽을 때 다음의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문을 정독하고 또 연구 논문 뒷부분에 제시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참고를 하고 또 특정 분야 연구들 간의 결과의 불일치를 파악합니다.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을 발견하죠. 연구 주제가 선정된 후 이 주제로 연구가 가능할 것인지를 가늠하여 보는 것은 중요한 절차인데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연구가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하며 변수들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고 측정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연구 주제 선정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도 참고할 수가 있어요. 연구자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인가? 철저한 평가 과정을 거쳤는가? 경험이 있거나 사전 지식이 있는가? 선배 동료와 논의하여 보았는가? 너무 완벽한 주제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연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은 있는가?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진 않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호 연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간호 연구란 간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접근을 적용하는 과정으로 지식과 간호 실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행됩니다. 간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간호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 지식체를 형성하고 또 새로운 지식체를 축적하며 기존의 간호 지식을 검증하고 간호의 범주를 규명하여 간호 학문의 경계성을 가짐으로써 다른 전문직과 차별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호 연구는 간호 중재를 통해서 건강 상태의 차이를 가져오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간호 현장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간호사는 간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호 연구는 간호 실무와 관련 있어야 하고 간호와 관련된 지식체를 포함해야 해요. 그러므로 간호 연구는 타당성 있는 간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관심 있는 간호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호 연구에서 다른 주제를 알기 위해서 간호의 정의를 아는 것은 중요하죠. 국제간호협의회의 간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는 모든 연령의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아프거나 건강한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간호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며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를 포함하고 건강한 환경과 연구보건 정책 건강제도의 개선, 교육이 간호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간호협회 ANA 간호에 대한 정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간호 연구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간호 연구란 환자를 돌보는 것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탐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학자는 간호 연구는 전문적 간호 실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현상과 관계된 사실을 확인하고 발견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했으며, 핸더슨은 간호의 효과성과 관계된 실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간호 연구는 간호 실무 발전을 통하여 인간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죠. 간호 실무 발전을 위한 간호 연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호 현상과 관계된 서술, 설명, 예측,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서술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것은 간호 현상과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구자는 간호 실무를 서술하고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여 간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학문을 적용하여서 정보를 분류하죠. 예를 들면 성인 여성의 요실금에 대한 기초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요실금 발생률 및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고 요실금 대상자의 하부 요로 증상을 확인하고 요실금 대상자의 성생활 및 일상생활의 문제를 확인했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성인 여성의 요실금 현황을 서술하여 요실금 관리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서칭아웃, 즉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간호 현상을 통제, 예측, 설명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 설명입니다. explanation. 설명은 간호 현상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확인하고자 함이죠. 예를 들면 농촌 지역 중학생의 섭식장애와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청소년의 문제 행동으로의 진행을 막고 조기에 예방하고자 하였다면, 이와 같이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는 간호 현상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예측과 통제에 대한 연구를 행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는 예측입니다. 예측은 주어진 현상에서 어떤 변인이나 조건을 변화시켜 결과가 나올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측은 결과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간호사는 예측을 통하여 간호 중재가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이 죽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그 결과 교육 프로그램이 죽음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그 다음 네 번째는 통제입니다. 예측을 할 수 있으면 통제를 통해 특정 상황을 조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결과를 위하여 원인적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호사는 원하는 건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특정한 간호 중재를 행하는데, 집단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취약계층 재간호인에게 적용하여 인지 기능, 우울, 삶의 질이 적용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던 연구에서는 집단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적용은 상황을 조정 또 통제하여서 취약계층 재간호인의 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호실무에서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은 간호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간호 현상에서는 서술, 설명, 예측, 통제 등의 다양한 연구가 간호 지식체를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간호 연구의 필요성 및 영역을 살펴보면, 자, 간호는 실천 학문입니다. 실무자들은 질병과 건강 수준이 있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데 직접 관여하고, 간호실무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간호 상황으로 서술이 가능하고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상황을 지칭하죠. 간호실무는 간호사의 행위로 설명되면서 간호사는 대상자, 가족, 지역사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실무를 행합니다. 간호실무는 간호 수행이 질적이며 비용 효과적으로 대상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 수준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연구해야 하죠. 이러한 직접 간호 임무는 학생을 교육하거나 교육기관 또는 서비스 기관을 관리하거나 실무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연구자에 의해서 지원받습니다. 폭넓은 간호 실무를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간호가 복합적인 학문임을 보여주죠. 간호 연구는 실무의 본질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를 규명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 예로 실무의 본질은 특정 맥락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되는데, 그러므로 간호 연구는 간호 실무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간호 연구와 간호 실무와의 관계는 하나의 개념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간호 연구는 구체적인 것부터 추상적인 것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는 현실에서 발생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인데, 현실을 측정하는 것은 연구자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죠. 예를 들어서 연구자가 수술 전 불안 정도가 높은 대상자는 수술 후 통증의 정도가 심할까 등의 간호 행위를 하면서 의문을 가지는 문제가 연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간호 연구는 간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호 연구의 가치는 연구를 통하여 간호를 분명한 전문직으로 확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전문직이 가지는 특성으로 과학적 지식에 기초해야 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평가는 간호 실무를 위한 지식체를 활용하고 확대시키는 것이죠. 도널드슨과 크로윌리는 학문이 정의되지 않는 한 그 전문직의 생존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은 고도의 학습이나 지적 수준에 근거하며 잘 정의되고 훌륭히 조직된 구체적인 지식체를 실무에 활용합니다. 간호사는 가장 광범위한 보건 전문가의 한 구성원으로 연구를 통한 지식체의 발전을 바탕으로 간호 현상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하죠. 그래서 간호 지식체의 발전은 추상적 사고 과정을 거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수한 사실을 일반적 사실로 하는 귀납적 사고방식, 혹은 일반적 사실을 통해서 특수한 사실로 끄집어내는 것을 이제 연역적 사고인데, 간호 지식체 발전은 이렇게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 등의 추상적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추상적인 사고는 간호 상황에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추상적 사고 과정에서 과학적 결과는 발견되며 이론은 검증되고 발전합니다. 추상적 사고는 지식체를 형성하여서 과학과 이론을 발전시키고
임상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투석 환자에서 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면 투석과 환자 돌봄에서의 다른 요소를 연결할 수 있는 추상적 사고를 함으로 간호 실무를 발전시킬 수 있죠. 추상적 사고는 추론과 과학적 방법을 거쳐 이론이 형성되어서 간호 지식체를 발전시킵니다. 두 번째는 추론입니다. 추론의 과학적 접근 방법은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귀납적 방법은 연구제가 관찰된 자료를 통하여서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적 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실제 현상에서 확인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특정한 사실에서 일반적 사실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귀납적 사고방식이라고 하고, 연역적 방법은 기존의 이론이나 일반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사실 규명을 하는 과정으로 일반적 원리를 특수한 사실에 적용하는 과정을 연역적 사고방식이라고 하죠. 간호연구에서는 이렇게 귀납적, 연역적 사고가 같이 사용되며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간호연구가 발전됩니다. 그 다음 과학적 방법. 자, 과학적 방법이란 인간과 관련된 학문이 발전된 방법으로 체계, 통제, 경험, 일반화, 이론 형성,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체계란 문제 확인 정의 예상 결과, 연구 계획에 따른 자료 수집, 분석, 결론의 순서를 거치는 것으로 미리 정해진 순서를 따라가서 결론을 얻는 과정이고요. 통제는 현상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의 현상 또는 사실을 통제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경험이란 건 인간의 감각을 통하여 객관적,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사실에 기초하는 증거가 기본이 되는 것으로 연구는 현실을 기반으로 하죠. 일반화는 연구 결과를 대중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론 형성은 현상이 조직화되어 추상적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간호 실무를 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과학적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 이론은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상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축이 됩니다. 이론은 명확하게 정의된 지식 체계에 관심을 가지는 간호 전문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1차적인 수단이고, 실무 현장에서 이론을 사용하는 간호사들에게 간호 수행의 기초가 되며 누구를 위해 간호하고 누구와 함께 간호할 것인가를 기획하는 목표, 의무, 권리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이죠. 이론은 서술, 설명, 예측, 통제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문에서든 4가지 기능을 동시에 달성하는 이상적인 이론은 거의 없고요. 이론은 항상 변화하면서 과학적 사고는 발전하고 어떤 주어진 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받아들이면서 그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상을 수정하고 확인하게 되며 나아가 그 이론을 확장하게 됩니다. 간호 연구의 발전과 전망에서 국내 간호 연구의 발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간호학 연구는 전문직으로서의 역사가 짧죠. 1955년 대학과정이 설립된 이후, 그러니까 이대에서 이게 이제 설립이 됐죠. 그러면서 1962년 간호학 석사과정 개설, 1970년 대한간호학회지가 창간되고 1978년 간호학 박사과정으로 이어지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았어요.
그래서 발표된 학위 논문의 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해서 석사학위 과정의 개설 초기인 1960년대에 석사학위 논문이 54편이었던 것이 70년대에 413편, 또 박사학위 논문이 3편으로 증가를 했는데 계속 발전하다가 지금은 한 해에 몇백 편 이상의 이제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950년대를 살펴보면 간호학의 연구 보고서가 체계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한 시기가 대한간호협회지인 대한간호가 발간되기 시작한 때가 바로 1953년이에요.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연구활동이 보다 활발했던 시기는 국내에 대학과정이 생긴 1955년과 대학원 과정이 시작된 1961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52년에 미국에서는 간호연맹이 발족이 되었어요. 이 NLN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간호사와 또 비간호사들이 같이 연맹을 한 거죠. 단행본 서적과 연구물 등이 우리나라에 이제 보급이 됨으로써 간호 연구에 활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연구 주제를 보면 간호 업무 분석, 간호 인력의 수요 공급, 교육 과정의 평가, 행정 제도에 관한 것이었고 연구 방법으로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가 대다수였습니다. 자, 1960년대 보면은 이때 그 보건대학원에 보건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수가 증가를 했죠. 1970년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대한간호학회가 발족이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1970년 12월에 간호학회지가 발간이 되어서 연구 보고서의 어떤 그 발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면은 대학 과정의 교과 과정에서 연구 방법에 관한 강의가 이제 개설이 되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주된 연구 영역을 보면 임상간호가 50% 이상이고 지역사회 간호 영역, 간호 교육의 순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환자의 간호 중재나 간호 사정에 필요한 도구 개발 등의 연구는 이때는 이제 부진했어요. 그리고 1978년에 간호학 박사학위 과정이 연대에서 개설되면서 연구 보고서의 질적 향상과 양적으로 이제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 후반 보면 논문 발표의 기회가 많아졌고 실험 연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그 추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보면 이제 관찰 보조기구 그리고 큐 방법 등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타 분야, 스트레스 심신학회, 또 윤리학회, 또 대한 류머티스 학회와의 학문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고 학술진흥재단이나 과학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학제 간의 공동연구 및 외국 석학과의 연구도 장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간호연구의 발달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는 대한간호협회지, 대한간호 그거를 발간한 거. 그 다음에 70년대에 대한간호학회가 발족되고 1970년 12월에 간호학회지가 발간된 거는 요거는 잘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국외로 넘어가 보면 국외 간호연구를 보면은 그 크리미아 전쟁 동안에 이 나이팅게일 같은 경우에는 그 크리미아 전쟁의 간호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그 간호 행정가이면서 간호 연구가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뜨지 않았지만은 지난 이 행적을 살펴보면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간호 연구를 수록한 많은 기록도 있다라는 거. 이 초기의 간호 연구를 보면은 1900년과 1940년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중심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갖고 있지 않았고 하기보다는 교육 중심이기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교육을 받았고 이들은 연구 대상 집단의 교육적인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부적합성을 규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핸더슨 같은 경우 예일대학의 간호학과가 조사 결과에 의해서 생기게 되었다고 지적을 했고 이 연구 결과에 의해서 병원은 막중한 서비스 요구에 따라서 학생 간호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격 간호사를 채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서비스 중심의 간호를 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1940년대도 간호교육이 포함된 연구가 계속되었는데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병원 입원 환자가 큰 증가를 함으로 해서 간호 인력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수요 공급과 병원 환경 및 각 지방에 있는 간호사의 지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때 이제 사회 인류학자인 브라운이 National Nursing Council for World Service 요청에 따라서 카네기 재단의 펀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연구에서 간호교육을 재평가했고 이 연구의 결과도 간호교육에 존재하는 부적합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년 이내에 브라운 보고서에 의하면 대학 수준에서 간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 후 연구조사가 브라운 레포트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져 갔고 이 핸더슨이 거의 모든 주의 간호협회가 이 기간 동안에 간호요구와 자원에 관련된 사실 발견 연구만을 시도했다라는 거. 여기에서 이제 브라운 레포트를 보시면 되겠죠. 이때가 1940년대 간호 연구예요. 그 다음에 1950년대 간호 연구를 보면 여기에서 많은 요인들이 결합해서 연구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는 거죠. 고등교육 학위를 받은 간호사들이 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또 정부에 의한 간호연구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또 사설재단으로 제공된 기금의 이용성이 증가가 됐어요. 자, 1950년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너싱 리서치에 출간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간호 연구의 흐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 1950년대에는 더 많은 간호사들이 대학 수준의 간호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방법론 교육과정과 더불어서 간호학 석사 프로그램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또한 간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간호사의 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또 간호 실무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둔 간호병동이 처음으로 월터 리드 아미 연구소에서 설립이 되었다는 거. 자, 여기에서 너싱 리서치가 참관됐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60년대에 이제 간호 연구로 넘어가 보면은 1960년대에는 개념적 기틀, 컨셉추얼 프레임워크, 컨셉추얼 모델 간호 과정과 같은 용어가 간호 문헌에 나타났다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로 넘어가면은요. 간호 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몇몇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어요. 1970년대 이르러 교육, 행정, 교과과정, 신규 채용, 그리고 간호사 자신에 대한 문제로부터 연구 초점이 대상자 환자의 환자 간호의 증진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거. 이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면서 어떤 변화함에 따라서 실무를 위한 과학적 기반의 필요성에 대한 간호사 인식이 점차 증가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간호 연구를 보면 여기에서는 새로운 발전 수준을 유도했는데 자격이 우수한 간호 연구자의 수적 증가, 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한 컴퓨터의 넓은 보급, 이런 연구가 간호 전문직의 통합적인 부분이라는 인식이 또 간호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논쟁과 관심을 유도했어요. 여기 1980년대에 보면은
여기에서 그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립보건원 NIH의 간호학 연구소가 설립됐다라는 거. 1980년대. 그 다음에 간호연구센터가 미국 간호협회에 의해서 1983년에 설립됐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80년대 키포인트예요. 1990년대 간호 연구를 보면은 건강관리 서비스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가 대두됐다라는 거. 그리고 The National Institute of Nursing Research, NINR이 창설되었다라는 거. 이 NIR 창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강 연구기관에 의해서 향유되던 연구 활동의 주류에 간호 연구가 위치하도록 도왔습니다. (1990년대) 동안 간호사에 의해서 이제 수행된 몇몇 연구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두 개의 컨퍼런셜 리서치 프라이어리티에서 CORP에 의해서 수행되었어요. 그래서 CORP에 의해서 그 집중적으로 지원한 연구의 우선순위를 잠깐 살펴보면은 인지장애 치료 개발 간호중재 효과, 또 지역사회 중심 모형 개발 검증, 에이즈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 효과가 나왔다는 거. 에이즈도 일종의 이제 만성질환이죠. 그 다음에 유전학 발전에 따른 임상적 문제 규명하고, 통증의 행동과학적, 신경생리적 이해,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생행동적 요소 확인과 검증, 만성적 상처와 치유 불가능한 상처의 중재 개발과 검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간호 연구의 문제점과 미래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간호 연구의 문제점 한번 봅시다. 자, 반복 연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반복 연구라고 하는 것은 실험 결과가 나오면 일반화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특정 연구의 실험 절차를 다른 대상이나 환경에 적용을 해요. 적용을 해서 반복해서 보는 연구인데, 이런 반복 연구를 통해서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반복 연구가 부족하면은 상호 보완의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용어의 사용이 부정확하고 다양해서 결과적으로 개념상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고, 환자 중심의 연구가 부족하고, 또 교육과 임상 간의 격차가 크죠. 한 5년 정도 된다고 하죠. 타 의료직과의 학제간 연구가 부족하고, 간호 교수가 어떨까요? 간호 현장, 임상 현장으로부터, 물론 임상 컨퍼런스도 하고 임상 지도도 나가지만 간호 현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어요. 간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를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임상 간호를 위한 축적된 간호 지식이 부족한 것이 바로 간호 연구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호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사지선다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간호 연구의 기반은 간호 실무예요. 너싱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이 연구자와 실무자 간에 연구 실무 이론이 같이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밀접한 협동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임상작용이 가능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현실에 맞추어서 간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이론 검증 및 구축을 위한 연구, 또 질적 연구, 한국의 문화에 기초한 간호 방법 등이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 무슨 한방간호 있죠?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간호 전문직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시야도 넓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팔리시 정책, 윤리,
또 역사적인 과제에도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환경과 상호관계하는 인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구하려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가 많이 축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연구의 기초에서 후속 연구로 연결되게도 해야 됩니다. 연구 결과를 임상 실무자가 읽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간호 현상을 측정할 개념 도출, 또 도구 개발. 이 도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론적 연구거든요. 이런 연구가 필요하고 자료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게 인과관계를 강화할 생리적 변화, 관찰 등 보완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나 과정, 장기적 결과를 알기 위한 종단적 연구. 이 종단적 연구가 롱기튜디널이거든요. 이 종단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사 대상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정이 됐다 그러면은 어떤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 걸쳐서 동일한 질문을 되풀이하는 걸 말해요. 시차를 두고. 그러면은 이 시차를 두고 되풀이함으로써 집단 상황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종단적 연구예요. 이러한 종단적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간호 연구를 해야 할까? 왜 우리가 논문을 많이 써야 할까? 다른 전문직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간호 지식체를 확장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전문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과학적 지식이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 실무의 효율성도 또 점검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 간호 연구를 해야 되나? 왜 논문을 써야 되냐? 간호 지식체 확장. 간호 실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체 혹은 간호 교육이나 간호 행정, 보건의료 체계, 또 간호사의 특성과 역할에 관한 지식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효율성, 실무의 효율성도 높여야 돼요. 능률적으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정도가 효율성이에요. 이 세 개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간호 연구를 해야 되는지, 간호 지식체, 그 중에서 이제 간호 지식체가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럼 챕터 2로 넘어가서 이제 연구윤리를 한번 봅시다. 연구윤리의 역사적 배경. 첫 번째가 뉘른베르크 강령이 나옵니다. 자, 뉘른베르크 강령은요, 이거는 그 2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전범 재판에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대전 동안 독일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어떤 그 비윤리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 실험을 했죠. 여기에 이제 전쟁 포로나 수용소나 전쟁 포로 또 수용소 또 혹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당시 인체 실험에 참여했던 독일 의사 20명, 그 다음에 3명의 과학자가 재판에 회부가 돼서 7명이 교수형을 당했고요. 또 나머지는 이제 징역을 살았는데 이때 이제 재판부가 인간 실험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정한 강령 10개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뉘른베르크 강령이에요. 이 뉘른베르크 강령에서는 윤리적 문제를 근거로 연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 윤리적 문제가 있다면 이 연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
어그리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소개하면서 연구윤리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대상 연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이 뉘른베르크 강령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세계의료협회에서는 1964년 헬싱키에서 인간 대상 의학 연구에서의 윤리 원칙을 발표했어요. 이게 바로 헬싱키 선언이에요. 자, 뉘른베르크의 영향을 받아서 헬싱키 선언을 했는데 이거는 그 세계의사회 헬싱키 선언으로 뉘른베르크 강령이 이어졌다는 거죠. 즉, 뉘른베르크 강령을 수정 보완한 것이 바로 헬싱키 선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피험자의 복지가 과학적 이익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 둘째, 기관 내 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아. 이게 바로 IRB죠. IRB의 심사를 받아 시험 계획을 승인받아야 임상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셋째, 피험자에게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은 후 임상시험을 해야 한다는 것. 즉, 뉘른베르크 강령이 수정 보완된 것이 바로 헬싱키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뉘른베르크 강령과 헬싱키 선언이 선포되었음에도 인간을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인 연구가 한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일어난 터스키기 매독 실험 연구예요. 1932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의 엘라베마주 터스키키에서 진행된 매독 실험 연구의 목적이 매독이 걸린 환자들이 어떻게 신체적으로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40년간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주도해서 미국 정부가 주도해서 벌어진 생체 실험이에요. 터스키키 매독 연구가 정부가 주도했어요. 미국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준다고 해놓고 몰래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7년 페니실린이 매독에 대한 표준적인 치료법으로 쓰이기 시작했지만 연구자는 흑인인 대상자에게 흑인을 상대로 한 거거든요. 흑인인 대상자, 매독을 앓고 있는 대부분 흑인인 대상자에게 치료를 해준다고 해놓고 치료를 하지도 않았어요. 알리지도 않고 치료도 제공하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뇌척수액을 뽑아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약이라고 속여서 아스피린과 철분제만 줬어요. 이게 매독 치료제라고. 생존자와 이제 유족들이 나중에 이걸 알고 소송을 하고 정부에서는 900만 달러의 이제 보상을 해줬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이 나왔냐면은 터스키기 매독 이 연구를 통해서 벨몬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벨몬트 보고서는 헬싱키 선언을 보관하고 구체화했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 인간 존중, 선행, 정의의 세 가지 기본 윤리 원칙을 제시했죠. 맨 처음에 뉘른베르크 강령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순서를 알아두셔야 돼요. 수정 보완한 게 헬싱키. 그 다음에 터스키기 매독 연구로 인해서 정부가 이걸 이제 보상을 했어요. 헬싱키의 선언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것이 벨몬트 보고서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연구윤리에 있어서 윤리적 기준은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 윤리적 기준은 벨몬트 보고서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윤리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 존중이에요. Respect for person. 인간 존중은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자율 능력이 부족한 인간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두 가지의 윤리적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 존중, 선행, 의지 요 세 가지 국가윤리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벨몬트 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 결정하기 힘든 취약한 대상자라면 적절하게 보호를 받아야 돼요. 즉 연구 대상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연구자는 이를 존중하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윤리적 기준이 선행이에요. 선행을 영어로 beneficence라고 하는데 단순히 자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에게 함을 입히지 않고 가능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과 어떤 리스크와 베네핏을 사전에 심사숙고하여서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고 연구 참여자와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연구를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행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justice입니다. 정의입니다. 자,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연구가 진행될 때 연구자는 이익과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연구를 위해서 취약한 대상자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편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계획할 때 연구 대상자가 취약한 상태라면 그들이 선정된 이유가 세밀히 검토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취약한 대상자를 연구 대상자로 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여기 이제 연구 동의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연구윤리의 법적 기준을 보면 연구가 윤리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심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의라고 하는 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말하는 거죠. 깊이 있는 논의. 우리나라에서 기준이 되는 법률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또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법적 기준을 통해서 연구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기 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이런 걸 보면 이것도 이제 일종의 IRB의 일종이죠. 그리고 임상연구윤리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거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할 때 이런 연구 대상자를 프로텍션,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어요. 약칭 생명윤리법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윤리법을 보면은 인간과 또 대상이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인체 유래물 등을 연구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대상이 인간과 인체 유래물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인체 유래물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여기에서 인권과 복지, 자율성 존중, 사생활 보호, 대상자 안전, 취약계층 보호, 국제 기준 수용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돼요. 이러한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모든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간호학과 관련된 거는 인간과 관련된 걸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만약에 학교에서 내가 석사, 박사 어떤 그 논문을 쓴다. 학위를 받아야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교수님들이 어떤 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니까 IRB의 심사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이 요즘은 그 경로로 되어 있어요. 다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Institutional Review Board라고 하고 인간과 인체 유래물 등을 연구할 때 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연구기관 또는 병원 등에 실시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바로 IRB라고 합니다. 대학이나 병원마다 다 있어요. 자, 인체 유래물은 뭐가 있냐면 인체 유래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간 인체, 신체, 인간의 신체로부터 수집되거나 채취한 조직이나 세포, 조직, 세포, 혈액, 또 체, 이게 인체 유래물이에요.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연구기관 또는 병원 등에 설치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IRB가 생명윤리법 규정에 따라서 해당 기관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과 연구 대상자 보호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RB의 수행 업무를 한번 살펴보면은 설치 및 기능에 따라 인간 대상 연구와 인체 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자, 연구자가 IRB 심사 승인을 위해서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심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위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논문을 쓰거나 할 때 먼저 연구계획서를 IRB에 내서 이것이 타당한지,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연구 대상자를 보호를 하는 건지 연구계획서를 봐야 돼요. 이 연구계획서에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동의서를 받았는지, 동의서 꼭 받아야 되거든요.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독을 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해서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를 교육하고 취약한 연구 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IRB가 하는 거죠. 또 연구자를 위한 윤리 지침을 마련을 해서 윤리적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이 IRB의 수행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IRB에서는 어떤 업무를 심의 대상하는 거, 심의 대상은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인간 대상 연구나 혹은 인체 유래물 연구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러한 연구를 하려는 연구자가 이제 심의를 받는데 인간 대상 연구에서 봤을 때 이건 뭐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대상 연구의 범위를 보면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 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 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해서 자료를 얻거나 의사소통이나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행하는 연구, 행동을 관찰하거나 설문조사,
그러면 간호와 관련된 모든 연구는 여기에 다 들어가죠. IRB가 통과돼야 돼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 대상자를 직접 간접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이게 다 심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체 유래물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장,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하면서 인체 유래물 연구란 인체 유래물을 직접 조사하거나 분석하는 연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IRB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연구 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데 약물 투여나 혈액 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거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 장비 또는 관찰 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또 연구 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 대상자 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또 연구 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는 IRB 심의에서 이제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생명윤리법의 심사 면제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연구 대상자가 취약한 환경에 있다면 IRB 심의를 받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심사 면제 대상 연구라 하더라도 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서 기관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받아서 승인받아 연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요즘은 다 어떤 실험을 하더라도 간호는 특히 사람과 관련된 거잖아요. 인간과 관련된 거니까 연구 계획서를 IRB에다가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윤리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든 윤리 이론들은 한 가지 이상의 윤리 원칙과 규칙을 가지죠. 윤리 원칙이란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것으로 전문적 영역에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중심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는 보통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표현되는 것으로 생명윤리에서 의료인 행동의 지침이 되죠. 윤리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문화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들은 대개 자율성 존중의 원칙, 또 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또 정의의 원칙이라는 4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보면 오토노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로 자기 셀프를 뜻하는 뜻으로 오토스라는 단어와 규칙, 지배, 법률을 뜻하는 노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 의미는 독립된 도시가 스스로를 통치하거나 셀프 룰하거나 스스로를 지배하는 셀프 가버먼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율성이라는 단어가 개인에게까지 확대되면서부터는 자기 지배, 자유 권리, 사생활, 개인의 선택, 자유 의지, 행동을 하게끔 하는 원인,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 등의 의미로 다양하게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자율성이란 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적 자유를 의미하죠. 즉,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개인적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존중은 단순히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선택을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촉진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죠. 이 원칙에는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가 있습니다. 소극적 의무란 자율적인 행위가 타인에 의해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의무로 보통은 사람이 타인을 해롭게 하지 않는 한 그의 생각과 행동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두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적극적 의무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대방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용 가능한 선택을 최대한으로 증가시킬 의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윤리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정보를 제공하고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뒤 적절한 의사결정을 촉진시키는 전문가로서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자, 자율성 존중 원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실을 말하기, 또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타인의 생활을 존중하기, 환자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요청될 경우에는 타인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단순히 적용하는 데 제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도덕적인 고려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이 공공의 건강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부족한 자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미성년자, 무능력자, 무지한 자, 강요된 자, 착취당한 자와 같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는 자에게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신생아나 비합리적으로 자살하려는 자, 약물 중독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호를 할 때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야기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의 능력이 내외적인 제약에 따라서 다양하다는 것이죠. 즉 환자의 자율성이 갖는 내적 제한은 정신 능력, 의식 수준, 연령, 질병 상태 등에 따라 다르고 외적 제한 역시 병원 환경, 자원의 이용 가능성, 의사결정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의 양, 금전적 자원 등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간호사나 다른 의료팀의 생각에는 환자의 선택이 환자 자신을 위한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역시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인에게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의 한계와 정당한 의미에서의 선의의 간섭주의 요건을 고려해 보아야 하죠. 선의의 간섭주의는 개인에게는 이득을 주기 위해 개인의 선택이나 의도된 행동을 무시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선의의 간섭주의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현실적으로 이득이 크고 피해야 할 위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실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즉 informed consent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간섭주의와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라는 두 가지 원칙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현실에서 적용하는데 부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윤리 원칙에 속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